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차 탐구 3장 자동차의 세시다운입니다. 저번 차시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자동차의 동력에 대해서 열기관, 배터리, 모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자동차의 세시에 대해서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서스펜션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차 시에서는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전수와 토크를 조절하는 장치인 자동차의 변속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동차의 구조는 크게 차체와 세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차체는 자동차의 외형을 이루고 차 안에 있는 운전자와 승객,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체는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메인 차체, 차체 외장, 차체 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메인 차체는 차체의 골격에 해당합니다. 메인 차체는 마치 사람의 뼈와 같이 차의 하중을 견디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메인 차체는 아주 튼튼하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체 외장은 메인 차체에 설치된 자동차의 외부 디자인인데요. 트렁크, 범퍼, 지붕, 옆판, 차 바닥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모두 차체 외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체 내장은 메인 차체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의 내부 장치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의 핸들, 계기판, 시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체 내장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와 승객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주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세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세시는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레임은 세시를 이루는 골격을 말합니다. 프레임은 세시의 뼈대로서 엔진 등의 다른 구조들을 보호하고 차체와 세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흔히 앞서 살펴본 차체의 메인 차체를 프레임이라고 부르면서 세시의 프레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인 차체는 차체의 골격이고 프레임은 세시의 골격입니다. 다음으로 동력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열기관이나 모터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엔진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터가 동력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동력 전달 장치는 이름 그대로 엔진이나 모터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다음과 같이 변속기, 추진축, 디퍼런셜 기어 등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가 있는데요. 조향장치는 핸들을 사용해서 조향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제동장치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현가장치는 서스펜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퀴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차체로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장치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세시는 다음의 6가지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것인데요. 이 중 동력원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저번 2장 자동차의 동력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집중해서 알아볼 구성 요소는 바로 세시의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앞서 말했듯이 동력을 전달하여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요. 이때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엔진이나 모터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듯 엔진이나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은 동력 전달 장치를 거쳐야지 비로소 바퀴를 움직여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이 앞바퀴로만 전달되는 것은 전륜구동이고 뒷바퀴로만 전달되는 것은 후륜구동인데요. 또 모든 바퀴로 전달되는 사륜구동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상시사륜구동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선택적 사륜구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달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구동은 엔진의 동력이 앞바퀴로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이때 전륜구동 자동차의 앞바퀴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구동과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을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전륜구동의 장점은 앞바퀴의 무게가 집중된다는 점인데요. 이 덕분에 후륜구동에 비해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륜구동은 연비가 좋고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시인의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륜구동은 고출력으로 주행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되면서 앞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출력이 높은 차량에서는 구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지력이란 자동차의 타이어가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힘으로 접지력이 약하게 되면 타이어가 땅에서 미끄러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륜구동은 또 앞바퀴가 조향과 구동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때문에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의 성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주행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앞바퀴가 방향을 트는 동시에 앞으로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륜구동은 엔진의 동력이 뒷바퀴로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앞바퀴는 조향을 담당하고 뒷바퀴는 구동만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후륜구동의 장점은 전륜구동과 달리 조향과 구동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들링이나 고속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한 무게가 앞뒤로 균형 있게 배분되기 때문에 고출력의 주행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후륜구동은 전륜구동과 달리 눈길이나 빗길에서 주행할 경우 뒷바퀴의 접지력이 약해져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륜구동은 모든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사륜구동은 모든 바퀴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분배하는 상시사륜구동과 필요할 때만 네 바퀴로 동력을 배분하는 선택적 사륜구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의 장점은 비포장도로 등의 험한 길이나 눈길, 빗길 등에서 바퀴의 접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듯 마찰력이 우수한 사륜구동은 지면이 거친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고 높은 출력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육군이 윌리 MB라는 선택적 사륜구동 방식의 차를 군용 차량으로 채택하였는데요. 이는 오늘날 흔히 지프라는 애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민간용 차량으로도 출시되면서 사륜구동의 안정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사륜구동은 안정성은 좋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연비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또한 제작 비용이 높고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력 전달 방식을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동력 전달 장치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후륜구동 내연기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를 각각의 구조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동차의 동력은 엔진에서 출력되어서 클러치와 변속기를 거치게 되고 추진축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축은 이 힘으로 디퍼런서의 기어를 돌리고 두 힘으로 힘을 분배하여 뒷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이때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중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추진축인데요. 추진축은 후륜구동에서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추진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추진축의 양쪽을 보면 관절 형태의 구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유니버설 조인트는 두 개의 회전축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그린 것 같이 유니버설 조인트를 사용하면 두 축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배치되어 구불구불한 구조가 되어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동력이 추진축을 통해 뒷바퀴로 전달되기 전에 우선 변속기를 거쳐야 하는데요.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주행 상황에 따라 토크 회전수를 조절하여 추진축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변속기 대신 감속기를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수와 속도를 제어합니다. 변속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토크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토크란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으로써 물리학 교과 시간에는 이를 돌림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엔진이나 모터가 회전축을 한 바퀴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는데요. 토크의 크기는 회전시키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회전축에서 힘을 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밀어서 닫을 때 회전축과의 거리가 먼 손잡이에 힘을 주어 문을 닫게 되면 쉽게 문이 회전하면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전축인 문의 견적 부분에 힘을 주어서 문을 닫으려고 하면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는 회전축에 힘을 주게 되면 회전축과 힘을 주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토크도 0이 되어 회전의 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위한 토크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회전을 만들어야 강한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네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네를 탈 때 멈춰있는 그네를 움직이려면 세게 밀어줘야 되지만 그네를 몇 번 밀다 보면은 적은 힘을 주어도 그네가 멀리 회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엔진은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회전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전수를 만들어야지 큰 토크를 만들어 자동차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토크는 일정 회전수 이하일 때는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지만 최대 토크에 이른 후에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오히려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엔진의 회전수는 차량의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차량 계기판을 보면 좌측 원에는 0에서 8까지의 숫자가 눈금에 표시되어 있고 우측 원에는 0에서 24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의 숫자는 엔진의 크랭크 축이 1분에 몇 바퀴를 회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의 숫자는 자동차의 바퀴가 얼마나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측의 숫자가 4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4000rpm, 즉 1분에 엔진의 크랭크 축이 4000바퀴 회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회전수를 조절하여 필요한 토크를 얻어야 되는데요.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큰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고 동력을 전달하는 추진축의 회전 속도를 낮추어서 큰 토크를 얻어야 됩니다. 반면 자동차가 가속을 할 때는 큰 토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추진축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의 토크는 회전수를 통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변속기를 통해 회전수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변속기는 어떻게 회전수를 조절하게 되는 걸까요? 변속기는 기어비의 원리를 활용하여 회전수와 토크를 조절합니다. 기어란 그림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서로 맞물리게 해서 회전이나 동력을 한 바퀴에서 다른 바퀴로 전달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는데요. 이때 동력을 받는 톱니바퀴를 구동기어라고 하고 동력을 전달받는 톱니바퀴를 종동기어라고 합니다. 기어비란 맞물린 두 개의 바퀴 중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기어를 한 바퀴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동기어의 회전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구동기어에 동력이 들어와 구동기어가 2번 회전했을 때 종동기어가 1번 회전했다면 이때의 기어비는
2대 1이 됩니다. 기어비를 결정한 것은 구동기어와 종동기어의 바퀴수의 비율인데요. 종동기어의 바퀴수가 더 많을수록 종동기어가 한 바퀴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구동기어의 회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어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어비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토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자동차는 주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회전수와 토크가 변하기 때문에 변속기를 사용하여 엔진의 회전수를 적절한 회전수나 토크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때 변속기는 회전수와 토크를 조절하기 위해 기어비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만약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강한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어비를 4대 2 정도로 크게 하여야 합니다. 기어비가 높아지면 회전수가 낮아져 회전 속도는 줄어들지만 토크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속도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반대로 고속주행에서는 큰 토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크를 낮추고 회전수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때는 기어비를 0.8대 1 정도로 낮추어 회전 속도를 높이고 토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힘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변속기는 다음과 같이 1에서 5단의 기어로 나누어 기어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어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토크와 회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기어를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기어를 낮출수록 페달을 밟기가 쉬워지지만 회전하는 바퀴의 수가 적어져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기어를 높일수록 페달을 밟기가 어려워지지만 바퀴가 더 많이 회전하여 자전거 바퀴의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죠. 변속기의 기어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변속기는 구동기어와 종동기어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다양한 기어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자동차의 1단 기어는 보통 3.5대 1에서 4대 1 사이로 크게 설정되고, 5단 기어는 0.8대 1에서 1대 1로 작게 설정됩니다. 기어의 단계별 기어비는 차량의 설계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단에서는 높은 토크,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고단으로 갈수록 낮은 토크, 높은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결국 변속기의 단이 높을수록 힘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속도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속기의 변속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단에서는 기어비를 최대 4대 1까지 높여 최대한 토크를 제공하고, 이는 정지된 상태의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낮은 속도에서 자동차의 힘을 극대화할 때 사용됩니다. 2단의 기어비는 2.0에서 2.5대 1로 중저속 주행 시 사용하거나 가속력을 보조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3단은 1.5에서 1.8대 1의 기어비로 주로 일상적인 시내 주행에서 사용됩니다. 4단은 1.0에서 1.2대 1의 기어비로 엔진과 휠의 회전 비율이 거의 동일해지는데요. 주로 고속으로 주행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 5단은 0.8에서 1.0대 1의 기어비로 엔진의 회전수는 최대한 줄이고 바퀴 회전수는 최대한 높여서 고속 주행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일 때 사용됩니다. 주행 중에 변속기의 기어비를 바꾸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클러치는 다음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여 변속기에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의 클러치 페달을 밟아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와 잠시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도 변속기를 통해서 기어 단계를 바꿔 상황에 맞게 기어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하므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클러치를 사용할 때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동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자동차에서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앞에서 본 마차식 클러치가 아닌 유체의 힘으로 변속하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토크 컨버터는 클러치처럼 기계적으로 연결된 방식이 아닌 오일 등의 유체를 통해서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클러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전기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와 변속기에 해당하는 감속기, 추진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동력을 만들면 감속기를 거쳐 추진축을 통해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동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모터는 내연기관과 달리 분당 회전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회전수를 높이는 변속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속을 하여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서 필요한 수준의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문에 주행 상황에 따라 기어비를 바꾸는 변속기와는 다르게 전기차의 감속기는 다음과 같이 기어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성기어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마치 태양 주위를 여러 행성이 도는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기어 구조인데요. 여러 개의 기어들이 동시에 동력을 나눠서 돌기 때문에 부하가 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공간에서도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유성기어 시스템은 내연기관의 자동 변속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군 장비 등 다양한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의 동력은 클러치와 변속기를 거쳐 추진축으로 전달된 다음에는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서 각각의 바퀴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디퍼런셜 기어란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각각의 바퀴에 알맞은 속도와 토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퍼런셜 기어는 차가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양쪽 구동 바퀴에 연결된 축을 같은 속도로 회전시켜야 되는데요. 반면 차가 코너를 따라 돌 때는 좌우 바퀴가 회전하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퍼런셜 기어는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조절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좌회전을 할 때는 두 바퀴 중 도로 바깥쪽에 있는 우측 바퀴가 더 많은 거리를 회전해야 되므로 좌측 바퀴보다 더 빨리 회전하게 됩니다. 반면 차가 우회전을 할 때에는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좌측 바퀴가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좌측 바퀴의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디퍼런셜 기어는 이렇게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디퍼런셜 기어는 전기자동차에서도 활용이 되는데요. 전기자동차 중 하나의 모터로 여러 개의 바퀴를 구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디퍼런셜 기어를 사용해 두 바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모터 중에는 디퍼런셜 기어나 추진축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그림의 인의 모터가 그에 해당합니다. 인의 모터는 그림과 같이 바퀴 안쪽에 직접 모터를 장착한 방식인데요. 따라서 동력이 따로 전달될 필요 없이 모터가 바퀴를 직접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퀴마다 개별 모터가 장착되게 되면 모터 제어를 통해 각 바퀴의 속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통적인 방식의 디퍼런셜 기어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전자식 토크 배터리라는 기술을 통해 각 바퀴에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자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하게 되는데요. 즉,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각 바퀴의 주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바퀴마다 다른 힘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의 모터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설계하면 디퍼런셜 기어나 추진축 같은 복잡한 기계 장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실내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의 모터 기술은 미래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탐구 활동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심화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활동은 간속비와 토크의 관계를 글과 그림을 참고하여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간속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르래 장치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동력이 들어오는 구동기어가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기어보다 톱니수가 적은 경우이고, 오른쪽 그림은 반대로 구동기어가 종동기어보다 톱니수가 많은 경우인데요. 오늘 배운 기어비와 토크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간속비와 토크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해 봅시다. 두 번째 탐구 활동은 무다음 변속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는 것인데요. 무다음 변속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연기관의 변속기와 달리 폴리의 직경을 유압을 통해 변화시키면서 벨트나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상황 1은 동력이 들어오는 구동 폴리의 직경이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 폴리의 직경보다 더 좁은 경우이고, 상황 2는 종동 폴리의 직경이 구동 폴리의 직경보다 더 좁은 경우입니다. 두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여 무단 변속기가 폴리의 직경을 조절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폴리의 직경이 좁아지게 되면 벨트의 회전 반경이 좁아지게 되고, 반대로 폴리의 직경이 넓어지게 되면 회전 반경도 따라서 넓어지게 되겠죠. 이 점을 참고해서 무단 변속기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차시에서는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의 구조는 크게 차체와 세시로 나누어지고, 세시에는 엔진이나 모터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장치에는 변속기와 추진축, 디퍼런셜 기어로 이루어지지만, 전기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변속기 대신 간속기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기어와 추진축이 필요 없는 인일 모터 방식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크와 기어비의 원리인데요.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보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